예, 저는 ESG 평가하고 의결권 자문을 하는 서스틴베스트의 유영재입니다. 아까 우리 대통령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앞서서 박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변동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변동성에서 외생적인 변수를 저희가 컨트롤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이 중요한 이유가 제가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을 많이 만나보면 지수가 2,500에서 6,300이 올랐는데도 손해봤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ETF하고 신용 레버리지 매수해서 깡통 차고 이런 또 패닉 매도, 흥분 매수 해가지고 거꾸로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변동성의 문제인데 이런 거 변동성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그게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나라 기관 저변이 너무 얇습니다. 선진국의 선진 금융시장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자의 저변을 저는 더 확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2014년, 15년도에 아베노믹스 차원에서 자본시장 재응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일본 중앙은행을 동원해서 주식을 샀어요. ETF를. 35조엔 정도를 샀습니다. 이거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평가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낮죠. 또 일본의 그 전 세계 공적연기금은 GPIF라고 있는데 여기에 일본 주식 비중을 12%에서 25%로 더블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국민연금의 영향력이 너무 커서 조금 유연하게 자산 배분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갈 문제 앞으로 40년, 50년 후의 문제를 지금부터 땡겨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기관 투자자들이 확충되는 것도 좋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가장 큰 역할은 장기 자본 역할을 하고 인내 자본 역할을 해주는 거고 또 시장의 유동성을 좀 쟁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의문부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일종 그러니까 일정 비율 떨어지게 되면 자동으로 매도를 해서 더 시장 변동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장기 투자를 위해서 저는 책임 투자라는 이미 국민연금도 2006년도부터 도입을 해서 20년 차가 됐어요. 그런데 외부에 발표하기로는 700조를 책임 투자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진짜 찐 책임 투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책임 투자라는 거는 장기주의고 ESG 고려하는 거고 스튜어디십 코드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도 스튜어디십 코드를 강조하십니다만 스튜어디십 코드의 전제는 장기 투자가 전제가 돼야 돼요. 달랑 1년 보유하는데 무슨 의결권에 관심이 있을 거며 무슨 주주 관여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투자라는 이 3요소를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맏형입니다. 저는 여러 기관 투자자를 만나보면 스튜어디십 왜 제대로 안 하냐. 맏형이 제대로 하면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큰형님이 제대로 해야 된다. 일본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는데 일본도 역시 2014년, 15년도 아베노믹스 하면서 GPIF라는 후생 연금을 앞세워서 거기 CIO를 앞세워서 CIO가 일관되게 강조한 것이 뭐냐면 장기 투자고 ESG 고려해야 되고 스튜어디십 고려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야 된다. 그리고 GPIF가 또 뭘 했냐면 기업과 투자자의 플랫폼 역할을 했어요. 거버넌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투자자보호가 중요합니다만 협치인 거거든요. 투자자와 기업이 맞댈 수 있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각각 자기에게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플랫폼 역할도 GPIF가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이런 부분들을 벤치마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마침 아주 가까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 오셨습니다. 손협운용전략실장님, 아주 지금 부담감이 느껴지실 텐데 여기에 답변 안 해주시면 곤란할 것 같은데요. 발언 부탁드립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민연금의 조금 다른 측면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는데, 저희가 2024년까지, 상법 개정이 일어나기 전에 2024년까지의 각 나라의 주가를 분해를 해봤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장기 수익률을 가지고 분해를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은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가를 견인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각 국가별로 굉장히 큰 편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상법 개정 전까지 국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매년 마이너스 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연평균입니다. 그리고 그 크기가 제일 마이너스로 컸던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마이너스 7%였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다른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으로 0.7% 플러스가 나고 있었고, 일본 같은 경우 플러스 1.2%가 나고 있었고, 유럽은 거의 0으로 밸런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주식수라고 하는 요인이 무엇일까를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은 이게 지배구조, 그리고 결국 이 대주주의 어떤 지배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소액주주의 어떤 그 희석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었다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상법을 개정한 이후에 지금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상법 개정, 그리고 절반은 반도체의 사이클이 작동을 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의 효과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ER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학술적으로 보면 그 R-G분의 1이라고 하는 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G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장률인데요. 이 성장률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그 포텐셜 GDP 약 2%, 그리고 CPI 약 2%에서 약 4% 정도의 그로스가 나와야 정상인데 여기에서 주가 희석 요인이 매년 3%가 작동을 하면서 이게 1%로 줄어들었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 그래서 R-G라고 하는 그 마이너스 G가 마이너스 4%가 아니라 1%였기 때문에 저희가 디스카운트가 심하게 됐던 것이었다고 저희는 해석하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상법 개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유럽식으로 이게 밸런스를 맞아가는 과정으로 바뀌게 되면 마이너스 4로 다시 정상화가 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이제 지금 주가 시장에 반영되어 있고 향후에도 이 상법 개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3월에 이제 주총 시즌이 이제 도래하고 있는데요. 주총 시즌에 각 기업에서 정관 개정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근데 이 정관 개정의 내용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법 개정에서 말하고 있는 이사회의 독립성이나 혹은 이제 자사주의 소각이나라고 하는 것들을 몰각하는 그런 회피하고자 하는 그런 그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유영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ESG를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3월 주총 때에 그 상법 개정의 그 취지들을 몰각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시장에 소통하고 하는 것들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정부에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알리고 그래서 이제 상법 개정이 3차에 걸쳐서 일어났지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 가면서 아주 마이너한 그 개정들이 계속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스틴베스트 유영재 대표님 혹시 국민연금이 답변 주셨는데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혹시나 부족하다면 행사 끝나고 따로 티타임을 한번 가지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